도시의 밤이 내려앉은 시간,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은 결코 지하까지는 스며들지 못했다. 하은서의 세상은 늘 그렇게 축축하고 어두운 경계선 아래에 존재했다.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는 반지하 방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배관들이 토해내는 미세한 누수 소리와 벽지를 타고 피어오르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자정이 막 넘은 시각 낡은 현관문이 힘겹게 열리고 은서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스며들었다. 편의점 고깃집 불판 닫기, 그리고 새벽 신문 배달 준비.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온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교복처럼 입는 낡은 티셔츠와 무릎 나온 청바지는 땀과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고 어깨는 돌덩이라도 얹은 듯 무겁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고르며 하루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했었다. 눈을 감자 손님들의 시끄러운 목소리와 뜨거운 불판의 열기,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던 다리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녀는 신음 같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잠들고 싶었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좁은 싱크대에서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마지막 남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3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자 휴식 시간이었다. 라면이 익는 동안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했지만 놓쳐버린 강의를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둔 터였다. 화면 속에서 유창하게 전문 용어를 설명하는 교수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다. 성공, 미래, 비전. 그 모든 단어들이라면 한 그릇의 하루의 허기를 때워야 하는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후루룩 뜨거운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살기 위해 내일 다시 아르바이트를 나갈 힘을 얻기 위해 억지로 삼키는 연료 같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붙여놓은 낡은 사진에 닿은 것은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었다. 10년 전 뺑소니 사고로 한순간에 그녀를 고아로 만들어버린 그리운 얼굴들. 엄마,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부모님은 대답이 없었다. 대답 대신 천장의 낡은 배관에서 물방울 하나가 그녀의 노트북 옆으로 뚝 하고 떨어졌다.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그날도 그렇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절망적인 밤의 일부였다.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밤 12시가 넘은 골목길은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다. 은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축축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막 오르려던 참이었다. 저만치 앞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폐지와 고무를 잔뜩 실은 손수레의 낡은 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채 그 안에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허리야. 이걸 어쩐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저앉아 있었다. 은서는 순간 망설였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눕고 싶었다.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그녀를 탓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어지럽게 흩어진 폐지 더미와 그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할머니의 작은 등이 차마 그녀의 발걸음을 외면하게 놔두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수레 쪽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가씨, 이거 바퀴가 빠져서 오늘 하루 종일 주운 건데
은서는 말없이 흩어진 폐지와 빈 병들을 다시 손수레에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끙끙거리며 손수레를 바로 세우고 빠진 바퀴를 살폈다. 오래되어 사가버린 연결 부위가 부서진 것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쓰던 작업용 끈을 꺼냈.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바퀴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끈으로 몇 번이고 단단하게 동여매었다. 임시방편이었지만 집까지는 갈 수 있을 터였다. 자, 할머니. 일단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니야. 아가씨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이쪽 길 아니면 저도 집에 못 가요. 그녀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았다. 손수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자니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수레를 밀었다. 옆에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신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짜내게 했다. 한참을 낑낑대며 언덕 꼭대기에 있는 할머니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고마움의 표시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쥐어주려 했다. 이거라도 받아 학생. 너무 고마워서 그래.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거 받으면 저 불편해서 다신 할머니 못 도와드려요. 은서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반지하 방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 따뜻해진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위가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채워준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샤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할머니에게서 보았던 고단한 삶의 모습이 자꾸만 자신의 미래와 겹쳐 보였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침대 옆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하모니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의 생일 선물로 주신 유일한 유품. 아버지는 거리의 악사였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하모니카 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해. 은서는 하모니카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아버지가 늘 불어주시던 슬픈 곡조의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애처롭고 맑은 하모니카 소리가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하 방을 조용히 채웠다. 그것은 그녀만의 기도이자 유일한 위로였다. 음악은 한때 그녀의 삶에 사랑이 가득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 그녀의 작은 세상에 고요히 울려 퍼지는 이 슬픈 멜로디가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모니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저녁 폭풍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은서는 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젖은 양말을 벗고 있었다. 그 순간 낡은 현관문이 지진이라도 난 듯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하은서 인연 어디 있어?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은 1년에 한두 번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던 외삼촌 김용철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는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비좁은 반지하 방을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채웠다. 외삼촌 이분들은 누구세요? 은서는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김용철은 혀 꼬부라진 소리로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네가 책임져. 네, 그게 무슨. 은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다. 하은서 씨, 김용철 씨 보호자 맞지? 당신 외삼촌이 당신 이름으로 우리한테 돈을 좀 썼어. 이자까지 합쳐서 딱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전 몰라요. 전 사인한 적 없어요. 보호자 서명란에 당신 도장 여기 떡하니 찍혀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야. 사내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짐승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이었다. 딱 3일 준다. 3일 안에 원금하고 이자 깨끗하게 갚아. 만약 못 갚으면 뭐 요즘 아가씨들 일할 때는 많으니까. 우리 형님이 운영하는 좋은 가게가 있거든. 거기 가서 몸으로 갚으면 돼. 알아들었어. 그들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5천만 원. 하루에 18시간씩 일해도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기 힘든 그녀에게 그것은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사내들은 그럼 3일 뒤에 다시 오지라는 말을 남기고 경고의 의미로 낡은 밥상을 걷어차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방 안에는 부서진 밥상과 술에 취해 주저앉은 외삼촌, 그리고 망연자실한 은서만이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삼촌에게 매달렸다.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발 저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해결해 주세요. 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성이 마비된 짐승의 포효였다. 김용철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시끄러워 단어 때문이야. 내 부모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 꼴은 안 됐어. 그놈의 보험금은 진작에 다 썼고 이제 남은 건 너 하나뿐이잖아. 그는 은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소리쳤다. 너 그거 멀쩡하게 달고 다니면 뭐해 젊고 예쁜 몸뚱이가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나가서 다리라도 벌리든 간이라도 빼팔든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그 말은 은서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산산조각 냈다. 피가 거꾸로 솟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차라리 저 사채업자들의 손에 죽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삶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삼촌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빚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날 밤부터 3일 동안 은서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그들 역시 그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들에게 몇 달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다. 은행의 문턱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너무나도 높았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속절없이 흘러갔고 절망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잠식했다. 약속한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은서는 텅 빈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이 곧 들이닥칠 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차마 그녀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바로 그때 외삼촌이 던졌던 독한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뇌리에 스쳤다. 젊고 예쁜 몸뚱이가 있잖아. 은서는 미친 사람처럼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타자를 치기조차 힘들었다. 급전, 당일 지급, 고수익, 절박한 단어들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수많은 불법 대출 광고와 유흥업소 구인 광고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녀가 막 노트북을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화면 한쪽 구석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배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은밀한 만남. 당신의 가치를 아는 분을 연결해 드립니다. VVIP, Private Matching. 다른 광고들처럼 자극적인 문구나 사진 하나 없었다. 그저 고급스럽고 절제된 디자인의 사이트로 연결될 뿐이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조건 만남 사이트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소수의 검증된 재력가들과 그들의 후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비밀리에 연결해주는 곳. 후기 게시판에는 성공적으로 파트너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은서는 홀린 듯이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떴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귓가에는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외삼촌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국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제목 문해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면 될까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몇 줄의 짧은 문장을 쓰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키보드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온몸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딸깍. 마우스가 클릭되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존엄성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텅 빈 반지하 방 안에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문에 확인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더 로얄 크라운 호텔 2401호 스위트룸. 약속 지키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답장은 빠르고 간결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위로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거래의 조건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은서는 이메일을 확인한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심판의 날이 온 것이었다. 다음 날 은서는 하루 종일 시체처럼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되어 그녀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옷장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돌아가신 엄마가 20살 생일 선물로 사주신 옅은 아이보리색의 낡은 원피스였다. 이런 날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공포와 체념으로 얼룩진 얼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제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더 로얄 크라운 호텔의 로비는 다른 세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일 없을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거닐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마저도 그녀가 사는 반지하의 그것과는 성분 자체가 다른 듯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주눅들게 하고 그녀가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를 각인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숫자 2401만을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스위트룸의 문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아무 소리 없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 안쪽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사진이나 프로필 같은 것은 없었기에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으며 압도적으로 차가웠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셔츠와 슬랙스 차림에 그는 마치 어둠을 조각해 만든 조각상 같았다. 권태준이었다. 들어와. 낮고 무감정한 목소리였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스위트룸은 그녀의 반지하 방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 창을 통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권태준은 그녀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나의 상품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오직 텅 빈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무관심이 경멸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 있어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표였다. 은서는 홀린 듯이 다가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확히 5천만 원이라고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를 지옥에서 구해줄 동아줄이었다. 확인했으면 씻어 명령이었다. 그 순간 은서의 눈앞에서 아득하게 펼쳐지던 도시의 불빛들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위장이 한꺼번에 비명을 질렀다. 수표를 손에 쥐자마자 그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저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권태준의 차가운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리고 암전, 그녀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 권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돈을 보고 기절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짜증이 치밀었다. 귀찮은 일에 엮였다는 생각에 그는 막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채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어째서인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숙여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가녀린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위험할 정도로 가늘고 빨랐. 그때 그의 시선이 그녀가 꽉 쥐고 있다가 놓쳐버린 낡은 원피스의 소매 끝에 닿았다. 몇 번이나 꿰맨 듯한 정성스러운 바느질 자국. 그것은 이 거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삶의 흔적이었다. 권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수표와 바닥에 쓰러진 은서를 번갈아 보았다. 처음으로 이 더러운 거래에 대한 혐오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비서가 아닌 자신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는 권태준의 약혼녀인 오수진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태산그룹보 회장의 외동딸인 그녀는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란 없다고 믿었다. 권태준과의 약혼 역시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였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를 소유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비서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모님 권태준 대표님께서 오늘 저녁 중국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을 갑자기 취소하셨습니다. 이유는 호텔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하셨다 합니다. 오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권태준은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유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남자였다. 호텔, 그리고 개인적인 용무. 두 단어가 합쳐지자 불길한 결론이 나왔다. 감히 어떤 년이 내 남자를 건드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알아봐. 권태준이 지금 어느 호텔 몇 호에 있는지, 그리고 같이 있는 그년이 누군지 시궁창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대령해. 감히 내 것을 넘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가르쳐줘야겠으니까. 그녀가 복수를 다짐하는 동안 2401호 스위트룸에서는 의사의 진찰이 막 끝나고 있었다. 대표님, 심각한 건 아닙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링거 맞고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권태주는 침대 위에 링거를 맞은 채 잠든 은서를 내려다보았다. 잠든 얼굴은 모든 경계심이 사라져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다. 긴 속눈썹 아래로 희미한 그늘이 져 있었다. 저 그늘 아래 얼마나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위에 자신의 사인을 남겼다. 그는 수표와 간단한 메모를 테이블 위에 놓고 소파에 몸을 뉘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돈으로 여자를 산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절망을 사버렸다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예상 밖의 균열이 그의 굳게 닫혀있던 세상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 그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희미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자신의 옷을 확인했다. 다행히 어제 입었던 낡은 원피스 그대로였다. 몸에는 어떤 낯선 흔적도 없었다. 거실로 나가자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거대한 소파 위에는 그가 사용한 듯한 담요가 단정히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수표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간결한 필체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그 남자와는 인연을 끊을 것. 이건 거래가 아니라 투자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은서는 메모와 수표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거래가 아니라 투자.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알 수 없는 호의를 베푼 것일까? 그녀의 마음은 빚을 갚았다는 안도감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굴욕감.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궁금증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며칠 후 은서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던지듯 갚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청산했다. 외삼촌은 돈의 출처를 캐물으며 그녀를 괴롭혔지만 은서는 입을 닫고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권태준의 비서였다. 하은서 씨 되십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있을 사회주택 기공식 프로젝트에 임시 스태프로 일해볼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라 하셨습니다. 일당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릴 겁니다. 은서는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그의 돈을 받기만 한 거래녀로 남고 싶지 않았다. 떳떳하게 일해서 갚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그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행사 당일 은서는 단정한 스태프 유니폼을 입고 행사장 한쪽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날의 스위트룸과는 또 다른 권태준의 진짜 세계였다.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는 직원들. 그는 이 거대한 세계의 왕이었다. 은서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부품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다. 이 일이 끝나면 다시는 그와 엮일 일 없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드디어 권태준 대표의 기조연설 순서가 다가왔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단상을 향해 집중되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입구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은서,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여기 있었구나.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달려들어온 것은 외삼촌 김용철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손가락질로 은서를 지목하며 악을 썼다. 여러분 이해 좀 보십시오. 제가 바로 이의 외삼촌입니다. 부모 잃고 갈 곳 없는 걸 거둬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집안 돈 다 훔쳐서 도망가서는 저렇게 대기업 대표첩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은서를 향해 터져 나왔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뇌가 활동을 멈춘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김용철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울부짖었다. 권 대표님, 당신이 내 조카 인생을 망쳤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아. 당장 내 조카 돌려내고 우리 집안에 끼친 손해다 보상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추악한 연극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여자였어. 대표님 옆에 붙어 다니더니 그런 관계였군. 불쌍한 척하더니 뒤가 구렸네. 은서가 어떻게든 해명하려 입을 열려던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어머, 여기가 무슨 시궁창인 줄 아나? 별거지 같은 것들이 다 기어 들어오네.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은서의 유니폼을 훑어보더니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비웃으며 말했다. 내까짓 반지하 출신 창녀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돈 몇 푼 쥐어주니 정말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알았나 보지. 그녀는 권태준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선언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남자는 곧 저와 결혼할 제 약혼자입니다. 저런 싸구려 여자 때문에 저희 관계가 흔들릴 일은 없으니 다들 안심하시고요. 외삼촌의 추악한 과거와 약혼녀의 잔인한 현재. 은서는 그 둘의 공격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권태준을 찾았다. 그는 무대 반대편에서 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쪽을 향해 오려 하고 있었지만 길이 막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닿기에는 너무 멀었다. 혼자였다. 이 낯설고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에 그녀는 변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부도덕한 여자로 싸구려 창녀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미래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그녀의 망가져버린 인생 모든 것이 수백 대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하이에나처럼 터져 나왔다. 그 빛의 감옥 한가운데서 은서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외삼촌의 추악한 거짓말과 오수진의 잔인한 경멸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단상 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얼음장 같은 침착함이 장내를 압도했다. 그는 귀에 꽂힌 이니어의 나지막이 지시했다. 김용철 씨 밖으로 모시게. 순식간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김용철의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소란이 정리되자 태주는 기자들과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 이 자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몇 가지 오해는 바로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다. 그러자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에 문서 한 장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은서의 이름으로 된 5천만 원짜리 사채 계약서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은서 씨는 미성년자일 당시 법정 보호자인 외삼촌 김용철 씨에 의해 강제로 이 채무의 연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김용철 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고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태주는 멈추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사채업자들이 은서에게 보낸 협박 문자와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몸으로 갚게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이 오늘 저 자리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남자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은서 씨를 만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라 한 젊은이의 망가진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저희 이노테크의 사회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말입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반박의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때 막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던 김용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거짓말 전혀는 원래 행실이 불량한 년이었어. 전현 애비도 술주정뱅이로 길바닥에서 객사했다고. 그 말은 태준의 논리가 아닌 은서의 심장을 겨눈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아버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존경했던 단 한 사람. 그 기억마저 더럽혀지자 은서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태주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한번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피커에서는 거친 고함 소리 대신 맑고 애처로운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은서가 반지하 방에서 혼자 불던 그녀의 아버지의 자장가였다. 갑작스러운 멜로디의 장내는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태주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치 오래된 동화를 들려주듯 말했다. 하은서 씨의 아버님은 술주정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 거리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했던 실력 있는 악사였고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곡은 그 아버지가 세상에 하나뿐인 딸을 위해 남긴 유일한 유산입니다. 음악이 끝나자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제 동정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오명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변호와 슬픈 하모니카 멜로디 아래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제 태준의 시선이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오수진에게로 향했. 그리고 오수진 씨. 오늘부로 당신과의 약혼은 파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파트너가 될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 정도는 갖추었으면 하는군요. 당신은 그 모든 조건에서 실격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과 하객들의 사이를 가르며 망설임 없이 곧장 은서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얇은 스태프 유니폼 차림으로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는 아직도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을 시작으로 연회장은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에 휩싸였다. 그것은 오명을 벗은 한 여자에 대한 위로이자 거짓을 심판하고 진실을 지켜낸 한 남자를 향한 뜨거운 찬사였다. 은서는 자신을 감싸는 그의 체온과 귀를 가득 채우는 박수 소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차갑던 눈동자 속에 이제는 오직 그녀만을 향한 깊은 연민과 따뜻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무너져 내린 세상의 폐허 위에서 비로소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권태준의 폭탄 선언이 있었던 그날 이후 세상은 시끄럽게 돌아갔다. 김용철은 사기 및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오수진과 태산그룹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권태준이 공식적으로 약혼 파기를 선언하고 두 그룹 간의 합작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태산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잔인함과 오만함은 결국 파멸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갔다. 세상이 그들의 스캔들로 떠들썩한 동안 은서는 조용한 곳에 머물렀다. 태준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잤다.
더 이상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외삼촌의 폭언에 떨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낯설면서도 감사해. 며칠 후 태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또다시 돈일까 싶어 은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오해하지 말아요. 돈이 아니니까. 태준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봉투 안에는 재단법인 길 위의 소리 설립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은서 씨 아버님처럼 재능은 있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거리에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작은 재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는 은서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은서 씨가 이 재단의 첫 번째 운영자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만큼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꿈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픔을, 그녀의 과거를,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최고의 제안이었다. 은서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투자인 걸 잊었습니까? 나는 가능성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격려에 은서는 처음으로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잿빛이었던 그녀의 세상에 비로소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종로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2층 건물의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길 위의 소리. 은서는 자신이 직접 쓴 현판을 보며 가슴 벅참을 느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새로 칠한 하얀 벽과 창문을 가득 채우는 햇살 덕분에 아늑하고 따뜻했다. 은서는 자신의 짐을 풀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과 낡은 책들,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하모니카. 그녀는 창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부모님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옆에 하모니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슬플 때만 부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막 정리를 마쳤을 때 태준이 예고 없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두 손에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있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하 감독님, 아직은 그냥 하은서인데요. 그의 짓궂은 농담에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때는 숨막히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거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던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커피 향과 편안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은서는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태주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는 시선을 들어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그의 속마음이 비치고 있었다. 내 세상은 모든 것이 거래고 계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배경을 보고 다가왔고, 나 역시 그들의 쓸모를 보고 관계를 맺었죠. 감정은 사치고 진심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날 밤 호텔에서 당신이 쓰러졌을 때 모든 계산이 멈췄습니다. 돈다발 앞에서 기절할 만큼 절박했던 당신의 모습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양심이라는 것을 건드린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이 한없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공허한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도움을 받은 건 내가 먼저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이 끝나자 은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 저는 제 인생의 가족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고요. 저를 지켜줄 사람도 제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 그런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세상 전체를 얻은 것 같았어요. 제 존재를 믿어주고 제 상처를 감싸준 첫 번째 사람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결핍을 보았고 그 상처를 통해 비로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었다. 그들의 시작은 분명 비정상적이고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관계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은서는 창가에 놓여 있던 하모니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입에 물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멜로디는 슬프게만 들리지 않았다. 곡조 사이사이에 이제는 희미한 희망과 따뜻한 온기가 묻어나고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눈을 감고 그녀가 연주하는 상처의 치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Tiếp tục,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ắc chắn rồi. Mùa xuân thứ hai sẽ bắt đầu nở rộ trong chương áp chót này. 제7장 두 번째 본무와 수원 트하이, 번일. 그 작은 사무실에서 희망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후 3번의 가을이 지나갔다. 3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뿌리부터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초가을의 주말 오후 젊음의 거리 홍대는 수많은 인파와 자유로운 에너지로 들끓고 있었다. 그 중심에 위치한 작은 광장에서는 제3의 길 위의 소리 음악 축제가 한창이었다. 낡은 기타를 든 청년부터 첼로를 켜는 중년 신사 퓨전 국악을 연주하는 밴드까지 무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음악을 마음껏 뽐내는 이제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 상징이 된 축제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하은서였다. 감독님 음향 체크 끝났습니다. 다음 팀 준비할까요? 네, 부탁해요. 그리고 무대 뒤편에 아티스트 분들 마실 물 좀 넉넉히 챙겨주시고요.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스태프들을 지휘하는 은서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던 반지하의 소녀가 아니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이제 수십 명의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대중과 연결하는 재단의 유능한 감독이 되어 있었다. 간결하지만 세련된 원피스 차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누구에게나 건네는 따뜻한 미소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축제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의 음악에 심취한 연주자들의 얼굴 돗자리에 앉아 자유롭게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의 행복한 표정.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지난 3년간 쏟아부은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인 하모니카 하나로 시작했던 작은 꿈이 이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있었다. 어느덧 축제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사회를 보던 인디밴드 보컬이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멋진 축제를 만들어주신 분을 무대 위로 모시지 않을 수 없겠죠. 길 위의 소리재단의 하은서 감독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객석에서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단한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섰. 몇 년 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기꾼과 창녀로 불리며 온몸이 얼어붙었던 트라우마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자신이 지켜야 할 꿈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수많은 눈동자들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하은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말 저희 축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품 안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다.
저는 오늘 이 축제의 감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딸로서 그리고 한때 거리의 악사였던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연주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곡을 지금도 세상의 모든 길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연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그녀는 하모니카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익숙한 멜로디를 불기 시작했다. 한때는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던 아버지의 자장가였다. 하지만 지금 광장에 울려 퍼지는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첫 소절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듯 애처로웠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멜로디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노래였고,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찬가였다. 그녀의 연주에는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환희,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작은 하모니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여자의 인생이 담긴 그 멜로디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함께 울고 웃었다. 마지막 음이 가을 하늘 아래로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을 때 아주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그 어떤 연주보다도 더 뜨거운 박수갈채가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은서는 눈을 감고 그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씻어내고 그녀의 현재를 축복하며 그녀의 미래를 응원하는 소리였다.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얼굴이 무대의 조명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마침내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온전한 주인공이 된 것이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무대에서 내려온 은서의 뺨은 감격과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스태프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이 몰려와 그녀를 껴안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은서는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님을, 자신에게도 이렇게 든든한 우리가 생겼음을 실감했다. 한참 동안 인파에 둘러싸여 있던 그녀는 문득 자신을 향해 있는 조용하고 깊은 시선을 느꼈다. 축제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물러선 무대, 뒤편 기둥 옆에 권태준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서는 사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요란한 꽃다발이나 값비싼 선물 대신 따뜻한 캐시미어 목도리와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공연 잘 봤습니다. 하은서 감독님. 아버님께서 들으셨다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주회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는 칭찬과 함께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그녀의 목에 부드럽게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선선한 가을 밤 공기에 그녀의 목이 상할까 염려하는 다정한 손길이었다. 목 상하니까 따뜻한 생강차부터 마셔요. 그가 건넨 보온병 뚜껑을 열자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생강향이 피어올랐다. 은서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화려한 찬사보다 값비싼 선물보다 이 소박하고 진심 어린 마음 씀씀이가 그녀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축제의 소음을 뒤로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따라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 대신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택가가 있는 정겨운 길이었다. 믿기지가 않아요. 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의 노래를 연주하고 또 이렇게 당신과 나란히 걷고 있네요. 당신이 스스로 이겨낸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살짝 어깨를 빌려주었을 뿐이에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큰 손이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은서 씨는 나에게도 구원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로만 가득했던 내 세상에 당신은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 함께 웃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해줬죠. 은서는 말없이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과 발걸음의 박자와 함께 내쉬는 숨결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따로 걷기 시작했던 두 개의 그림자는 어느새 부드럽게 겹쳐져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길 위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고아 소녀와 그녀를 구원한 CEO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응원하며 세상의 편견을 넘어 온전한 서로의 편이 되어준 두 사람이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마음으로 연결된 더 단단한 가족을 스스로 만들어낸 두 사람이었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은 더없이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그들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원히 계속될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이었다.